안녕하십니까. 임상소아치과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호선입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6장 치과 공포와 행동 조절 단원입니다. 정의, 유병률, 병인학, 그리고 행동 조절의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아치과학의 목표는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함으로써 일생 동안의 좋은 구강 건강의 기초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에 포함된 쟁점은 첫째, 구강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둘째, 환자로 하여금 치과 의료를 기꺼이 이용하도록 유지하는 것이며, 이번 단원은 이 두 번째 쟁점을 다루게 됩니다. 즉, 치과 치료에 잘 대처하도록 돕는 방법과 치과 불안과 치과 공포증의 발생을 예방하는 방법이 포함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성숙도, 기질 및 치과 진료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서 다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치과 공포와 불안 및 행동 조절 문제의 유병률은 약 9%이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합니다. 용어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포는 실질적 위협의 인식에 근거한 자연적인 감정이며, 불안은 현실이 아닌 예상되는 위협 상황에 대한 공포 반응과 연관되는 개념입니다. 즉, 치과 공포란 구체적 대상에 관련되어 치과 치료 상황에서 위협적인 자극에 대한 정상적인 감정 반응인 반면, 치과 불안이란 사물과 관련이 없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떠올리고 대비하는 상태로 더 비정상적인 상황과 관련됩니다. 포비아란 임상 기준에 따라 진단되는 장애의 일종으로 덴탈포비아, 오돈토포비아는 치과 불안의 심한 유형입니다. 필요한 치과 치료를 피하거나 그 치료를 큰 두려움으로 참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심히 저해합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행동조절 문제는 비협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결과적으로 치료를 연기하거나 치료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연령에 따른 치과 공포의 유병률 변화를 나타낸 표입니다. 치과 공포와 행동조절 문제는 어린 시절에 정점을 보이며 이어서 급격한 감소를 보입니다. 반면 치과 불안은 이른 학령기에 시작하여 완만한 증가를 보이며, 치과 공포증은 비교적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개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완만한 경사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상 환경에서 행동 조절 문제와 치과 공포를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답은 없다입니다. 아래의 그 관계 도표를 보시면 초록색은 불안 공포가 없지만 행동 조절 문제가 있고, 노란색은 불안 공포는 있지만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 둘이 겹친 가운데 부분이 불안 공포를 느끼는 동시에 행동 조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행동 조절 문제는 치과 의사가 관찰하는 것이고, 치과 공포와 불안은 환자가 느끼는 것이므로 도표의 영역 중 어디에 해당하는 환자인지가 실제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린이의 치과 공포와 행동 조절 문제는 다양한 요소가 연관된 현상이지만 크게 개인적, 외적, 치과적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이 있고, 시간에 따라 각각의 중요성이 달라집니다. 먼저 개인적 요인입니다. 연령이 치과 공포와 행동 조절 문제를 명백하게 설명해 주는데 모두 어린 연령에서 더 흔하고, 이것은 치과 진료 대처 능력이 어린이의 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치과 진료와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특별한 형태의 불안으로서 피, 주사, 손상에 대한 공포증도 기여 요소가 됩니다. 기질이란 일생 중 이른 시기에 나타나며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개인적 감정의 특성으로서 치과 공포와 행동 조절 문제와 관련 지어져 왔습니다. 기질 중 첫 번째는 수줍음으로 약 10%의 어린이에서 나타나며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질은 부정적 정서이며 좌절되면 짜증이나 공격성이 쉽게 드러나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활동성, 충동성의 기질이 있는데 행동 조절 문제를 보이는 어린이들은 이 두 기질이 높은 점수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ADHD, 자폐증, 지적장애 등 신경정신과적 장애가 비협조적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개인을 벗어난 외부적 요인입니다. 부모의 치과 불안이 어린이의 치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사회적 상황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민자와 같은 소수 집단이나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행동 조절 문제의 빈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수준 자체가 영향을 준다기보다 이 요소들이 부모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어 진료실에서 아이를 도와주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양육 형태가 진료 수능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수학치과 교과서에서는 과잉 보호, 거부, 지나친 불안, 지나친 동일시와 같은 유형의 양육 방식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대개 행동조절 문제에 노출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적 요인입니다. 고통스러운 치과 진료가 원인으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통스러운 자극은 조직 손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신체적, 심리적 반응을 이끌어내므로 어린이가 통증이나 불편을 느낄 때 비협조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고 적절한 반응입니다. 마취 없이 수복 치료를 받으면 치과 치료에서 통증을 경험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통제감 부족에 대한 인지는 행동 조절 문제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진행될 치료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박탈당했거나 치료 이후에도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인데 이렇게 통제권이 결여되었다고 느끼는 상태에서의 고통스러운 치과 치료가 특히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치과 의사와 의료진의 태도가 아이들의 행동에 매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치의학적 지식뿐 아니라 어린이의 발달, 심리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행동조절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공포를 보이는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심리적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천되는 치료 기법들은 인지행동요법의 원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요법이란 임상적 상황에서 공포와 진료 거부의 원인이 되는 어린이의 믿음을 찾아내어 이러한 믿음의 인지적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며 어린이가 그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돕는 행동 연습이 결합됩니다. 소아치과 영역에서의 인지행동요법에는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의 조성과 조절된 상태에서 어린이를 무서운 자극에 노출시키기 두 가지 주제가 포함됩니다. 먼저 어린이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양호한 의사소통 관계를 맺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면 진료 과정에서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의사소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치과 의료진과 어린이 사이에는 효과적 또는 비효과적 상호작용이 존재하는데 어린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명쾌하게 간략한 지침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통증이 없고 성공적으로 치과를 내원한 경험으로써 치과 불안의 면역을 만드는 잠재적 억제라는 것이 효과적인데 이는 정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의 치과 경험, 협조 능력 등을 파악한 후에 시행될 진료에 관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 후 공포를 유발하는 기구나 시술에 단계적으로 노출시킵니다. 왼쪽의 노출 곡선을 보시면 만일 환자가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충분히 길게 노출된 경우에는 빨간색 곡선처럼 공포 반응이 감소해 자극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공포 반응이 감소하기 전에 노출이 중단되는 경우 파란색 곡선처럼 패배감과 대처 능력의 결핍으로 불안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홀스트는 이런 노출 기법에 근거한 단계적 방법의 예시를 오른쪽 그림처럼 제시하였습니다. 치과 진료 의자에 앉기 전 치료실로 들어오고 미러로 구강내를 보고 익스플로러로 손톱을 탐침하고 구강내를 탐침하고 에어를 손에 불고 구강내에 적용합니다. 진료 의자에 누워서는 임상검사 및 치면세마, 불소도포를 진행해주는 순차적 단계입니다. 여기서 매 단계마다 텔쇼드 기법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치과에 처음 내원한 3세 여환으로 치면세마를 위해 로우 핸드피스를 소개하는 행동 형성 과정입니다. A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하고 핸드피스를 보여줍니다. B에서 진동을 손으로 느껴보고 C에서 손톱을 닦아봅니다. D에서는 폴리싱 벌을 코에 대줍니다. E에서는 아직 핸드피스를 손에 잡고 감각을 유지한 채로 치아를 닦아줍니다. F에서 비로소 어린이는 안전하며 자신이 상황을 조절할 수 있음을 느끼고 손을 배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어린이가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면 어린이 스스로의 능력을 알게 해줌으로써 대처감을 강화시키는 피드백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수용한 경우 어린이에게 감정이입의 기법을 사용하고 이전 과정으로 돌아가 추가적인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노출 과정은 앞으로의 치과 치료에 대한 수능의 기초가 되며 장기적으로 가장 높은 비용 대비 효과를 보입니다. 치과 의료진 구성원 누구나 시행할 수 있으나 출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이제 스트레스가 심한 실식에서는 특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이미 치과 불안이나 공포증이 형성된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체계적 탈감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이야기한 인지행동요법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보시겠습니다. 국소마취가 무서운 어린이입니다. 손에 표면마취를 적용하고 마취액을 떨어뜨리며 점막에 표면마취를 적용하고 점막에 마취액을 떨어뜨립니다. 이 단계들을 거치면 적은 양의 치면마취를 시행한 후 최종 마취를 해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계단식 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노출 및 행동 형성 기법과 유사합니다.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전 노출되는 동안 공포 통제를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포함됩니다. 텔쇼드, 감정이입, 형식 고흡, 분산, 제한 등 어린이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용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정연쌤이 발표할 9장에서 진정제와 진통약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러한 약물 사용에 있어 우리가 배운 행동조절 기법이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소아치과 영역에서 아산화질소나 벤조다이아제핀과 같은 진정제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의식화 진정 상태를 제공하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는 대화와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는 행동조절 기법의 영향을 더 잘 받게 됩니다. 그러나 약 투여로 인해 어린이의 기억력이 감소되어 경험했던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소아치과 의사는 항상 어떤 상황에서든 방심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동 조절의 원리 중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가 있습니다. 응급 상황은 치과 불안과 공포의 예방 측면에서 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치료 시작 전 상황의 응급 정도를 평가하고 가능한 치료의 대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치통 자체는 진통제로 해결되고 염증조차도 항생제로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받기 싫어하는 어린이에 대한 속박치료의 명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정말 긴급한 상황이면 진정요법과 점진적 노출요법을 병용하고 동행한 부모를 준비 및 속박 과정에서 포함시켜 어린이의 불쾌한 감정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치료를 결정할 때 윤리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린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장의 마지막은 치과 공포와 행동조절 문제에 있어서 소아치과 전문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에서 어린이를 소아치과 전문의에게 의뢰하게 되는 가장 빈번한 이유는 치과 불안과 행동조절 문제이기 때문에 소아치과 전문의들은 특별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소아치과 전문의가 공중보건제도 내에 치과 진료를 기획하는 실무 그룹에 포함되어 어린이의 관점을 고려하는 전략을 지지하고 치과 불안과 협조 문제 예방을 위한 전략이 포함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